안녕하세요. 오늘은 너즈23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데이터 분석가로 첫 발을 딱 뗐을 때 마주하게 되는 두 가지 큰 벽이 있잖아요. 이걸 한번 같이 넘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 첫 번째가 이거 질문을 여러 번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한 번에 처리하지? 이거고요.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힘들게 만든 질문 매번 또 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재사용해야지? 이거죠. 바로 그 두 가지 문제의 열쇠가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서브 쿼리와 뷰에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SQL 문법 몇 개 더 배우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닌가요? 네. 데이터를 다루는 사고방식 자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기술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고방식을 끌어올린다. 흥미로운데요? 그럼 첫 번째 벽부터 한번 부딪혀보죠. 예를 들어 제가 막 입사해서 평균 연봉보다 많이 받는 직원들 명단 좀 뽑아주세요. 이런 업무를 받았다고 쳐요. 네네. 그럼 당장 드는 생각이 평균 연봉이 얼만데?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Select Average Salary 이걸로 평균 연봉 확인하고 뭐 예를 들어 5천만 원이구나 확인한 다음에 다시 Select from Employee where Salary 5천만 원 이렇게 두 번 쿼리를 날려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제 서브 쿼리를 알게 되면 데이터베이스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일단 직원 테이블에서 평균 연봉부터 계산해. 그리고 그 결과값을 가지고 연봉이 더 높은 사람들을 찾아줘. 이 모든 걸 한 문장으로요. 한 문장으로요? 네. 이게 바로 서브 쿼리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두 번의 질문을 하나로 합쳐서 훨씬 더 수준 높은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where salary하고 괄호 안에 select average salary from employee 이렇게 쿼리 안에 또 다른 쿼리를 집어넣는 거군요. 맞습니다. 쿼리 안에 쿼리라는 말이 직관적으로 확 와닿네요. 그럼 이런 서브 쿼리는 방금 본 where절 말고 다른 곳에도 쓸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물론입니다. 크게 세 군데에서 활약하는데요. 세 군데요? 네, 방금 보신 where절이 가장 대표적인 필터링 용도고요. from절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걸 인라인 뷰라고 부르는데 쿼리의 결과를 마치 하나의 임시 테이블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임시 테이블이요? 네, 예를 들어 부서별 평균 연봉을 먼저 싹 구한 다음에 그 결과 중에서 평균 연봉이 6천만 원 이상인 부서들만 보고 싶다. 이럴 때 아주 유용하죠. 셀렉트 절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요? 이건 좀 상상이 안 되는데요. 컬럼 자리에 쿼리가 들어간다니. 스칼라 서브 쿼리라고 부르는데요. 각 행마다 개별적으로 실행되는 작은 쿼리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각 행마다요? 네, 직원 목록을 조회하면서 각 직원 옆에 이 직원이 속한 부서의 평균 연봉을 같이 보여주고 싶을 때 쓰는 거죠. A 직원 행을 처리할 땐 A 직원 부서의 평균 연봉을, B 직원 행에선 B 직원 부서의 평균 연봉을 즉석에서 계산해서 딱 붙여주는 식입니다. 잠깐만요. 방금 그 예시를 듣고 나니까 갑자기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 거요? 각 직원마다 부서 평균 연봉을 새로 계상한다면 직원이 만약에 10,000명이면 쿼리가 10,000번 실행된다는 뜻이잖아요. 이거 성능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요? 와,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서브 쿼리의 가장 중요한 구분, 연관 서브 쿼리와 비연관 서브 쿼리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연관과 비연관이요? 네, 처음에 봤던 전체 평균 연봉 예시처럼요. 메인 쿼리랑 아무 상관없이 딱 한 번만 실행해서 값을 툭 던져주는 게 비연관 서브 쿼리입니다. 이건 효율적이죠. 그럼 반면에 방금처럼 메인 쿼리의 각 행값, 그러니까 이 직원의 부서 코드 같은 걸 참조해서 행마다 결과가 달라지는 게 연관 서브 쿼리겠군요? 정확합니다. 이름 그대로 메인 쿼리랑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연관 서브 쿼리는 강력한 만큼 아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데이터가 적을 땐 문제가 안 되는데요. 수백만 건의 데이터를 상대로 잘못 사용하면 시스템 전체를 느리게 만드는 주범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서브 쿼리가 작동하는 방식을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죠. where salary equal select 같은 구문에서요. 만약 괄호 안에 서브 쿼리 결과가 값이 딱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특정 이름을 가진 직원의 연봉을 가져오려 했는데 동명인이 있어서 연봉이 여러 개 반환되면요. 시스템이 알아서 첫 번째 값만 쓰거나 뭐 그러진 않나요? 절대 그렇게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데이터베이스는 아주 엄격해서요.
아, 그래요? 네, 바로 single row subquery returns more than one row라는 오류를 뱉어낼 겁니다. SQL이 저희한테 되묻는 거예요. 결과가 여러 개인데 이 여러 개랑 같다는 건 대체 무슨 뜻이야? 명확하게 말해줘. 라고요. 아, 그래서 하나의 값과 비교하는 연산자, 그러니까 등호나 부등호를 쓰려면 서브쿼리 결과도 반드시 하나여야만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맥스나 ABG처럼 결과가 하나로 보장되는 함수를 쓰는 경우가 그래서 안전했던 거고요. 그렇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 여러 개의 결과값을 다루기 위해 등장한 게 바로 다중행 연산자들입니다. 다중행 연산자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죠? 가장 직관적인 건 in입니다. 서브쿼리가 반원한 여러 값으로 이루어진 목록 안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아, 이는 많이 써봤어요. 네, 서울과 부산 지점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찾고 싶다면 서브쿼리로 서울과 부산 지점의 부서 코드를 전부 가져온 뒤 where 딥트 코드 in 이렇게 쓰면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IN은 알겠는데 자료에 보니까 N이나 올 같은 것도 있어요. 이건 좀 헷갈리는데요. N이랑 올은 완전히 다른 의미일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any는 어느 하나라도의 의미입니다. n이 10, 20, 30이라고 하면 10, 20, 30 중 어느 하나보다만 크면 되니까요. 아, 결국 최소값인 10보다 크다는 말과 똑같아져요. 예를 들어 어떤 부서의 평균 연봉보다라도 많이 받는 직원을 찾는다면 가장 연봉이 낮은 부서의 평균보다만 많이 받으면 조건에 해당되는 거죠. 아하. 그럼 올은 모두에게라는 뜻이니까 올 10, 20, 30은 10, 20, 30 모두보다 커야 한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죠. 결국 최대값인 30보다 크다는 의미가 되고요. 모든 부서의 평균 연봉보다 많이 받는 직원을 찾는다면 와, 전 부서 평균 중에 가장 높은 금액보다도 더 많이 받는 정말 회사 내 연봉 킹을 찾게 되겠군요. 완벽하게 이해하셨네요. any와 all은 이렇게 목록의 최소값 또는 최대값과 비교하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마지막으로 익지스트라는 연산자도 있네요. 이건 값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존재 여부만 확인한다고 되어 있는데 in이랑 뭐가 다른 거죠? 부하 직원이 있는 관리자를 찾는다고 할 때 where manager ID in select manager ID from a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아,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결과는 같을 수 있지만 작동 방식, 그러니까 성능에서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성능에서요. 네. 제가 예전에 엑지스트를 써야 할 곳에 in을 잘못 써서 시스템을 거의 마비시킬 뻔한 적이 있거든요. 오, 정말요? 어떤 차이가 있길래 그렇죠? in은요, 서브 쿼리의 결과를 일단 전부 다 가져와서 목록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메인 쿼리의 값이랑 하나하나 비교합니다. 서브 쿼리 결과가 100만 건이면 100만 건의 목록과 비교하는 거죠. 와, 반면에 엑지스트는 조건에 맞는 데이터가 한 건이라도 존재하는가 이것만 봅니다.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를 딱 하나라도 찾으면 그 즉시 있어! 하고 비교를 중단해버려요. 뒤는 아예 안 보고요. 네, 나머지 99,999건은 쳐다보지도 않죠. 존재만 확인하면 될 때와 값을 직접 비교해야 할 때를 구분하는 건 그냥 문법 차이가 아니라 엄청난 비용의 차이입니다. 와, 연관 서브 쿼리부터 any, all, exist까지 솔직히 이걸 매번 정확하게 자르면 머리가 좀 아플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힘들게 만든 쿼리를 저 혼자만 쓰고 버리기엔 너무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요. 동료가 같은 데이터를 뽑아야 한다면 이 긴 쿼리를 복사해서 줘야 할 텐데 그러다 누가 실수라도 하면 큰일 나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두 번째 벽을 넘게 해주는 뷰가 등장합니다. 뷰요? 네, 이 멋진 질문을 나중을 위해 그리고 다른 동료들을 위해 저장해두자는 ITO에서 출발한 거죠. 뷰는 복잡한 셀렉트문 자체를 데이터베이스에 V High Salary Employees 같은 이름으로 저장해 놓은 말하자면 가상의 테이블이에요. 가상의 테이블이요? 데이터가 실제로 복사돼서 저장되는 건 아니고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뷰는 쿼리문,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만 저장하고 있어요. 아, 방법만. 그래서 저희가 Select from V High Salary Employees 라고 뷰를 조회하면 그제야 데이터베이스가 저장된 복잡한 쿼리를 실행해서 결과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거죠. 마치 실제 테이블처럼 보이지만 실체는 없는 셈입니다. 오, 그럼 편리하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그냥 긴 쿼리를 메모장에 저장해 뒀다가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랑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나요? 아주 큰 차이가 있죠.
첫째는 독립성입니다. 독립성이요? 네. 만약 원본 테이블의 칼럼명이 input name에서 employee name으로 바뀌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테이블을 사용하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의 쿼리를 다 찾아서 수정해야 하니 대재앙이죠. 아,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하지만 뷰를 사용했다면 우리는 뷰의 정의만 살짝 고쳐주면 됩니다. 뷰를 사용하는 수백 개의 프로그램은 아무것도 바꿀 필요가 없어요. 뷰가 중간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와, 그건 정말 강력한데요. 시스템 유지보수 관점에서 엄청난 이점이네요. 그리고 둘째는 말씀하신 편리성을 넘어선 협업 효율입니다. 아주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이 담긴 쿼리를 뷰로 만들어두면 다른 개발자들은 그 내부 로직을 전부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뷰를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됩니다. 아, 코드 재사용성이 높아지고 실수도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편리하고 유연하고 또 다른 장점이 있나요? 가장 강력한 장점일 수 있는데 바로 보안입니다. 보안이요? 네. 예를 들어 직원 테이블에는 연봉이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이 테이블을 통째로 보여줄 순 없죠. 그렇죠. 그럴 때 민감한 컬럼은 싹 빼고 이름, 부서, 입사일 같은 정보만 보여주는 뷰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자에게는 원본 테이블 접근 권한은 주지 않고 이 제한된 뷰에 대한 접근 권한만 부여하는 거죠. 아, 필요한 데이터만 선별해서 보여주는 창문을 만들어주는 거네요. 특정 부서의 데이터만 보여주는 뷰, 특정 직급 이상의 데이터만 보여주는 뷰. 이렇게 사용자별로 데이터 접근 권한을 아주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with read only 옵션을 붙이면 아예 읽기 전용 뷰를 만들 수도 있고요. with 체크 옵션을 사용하면 뷰에 설정된 조건에 위배되는 데이터 변경, 예를 들어 영업부 뷰에서 직원의 소속을 기획부로 바꾸려는 시도 같은 걸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편리하고 안전하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오히려 블랙박스가 될 위험은 없을까요? 블랙박스요? 네, 저는 그냥 뷰 Employee Full Info라는 뷰를 조회했을 뿐인데 내부적으로 테이블 5개를 조인하고 있다면 만약 쿼리가 느려졌을 때 원인을 찾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정확한 우려입니다. 뷰는 복잡성을 감춰주지만 그게 과도해지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뷰의 편리함에 취해서 그 안에 정확히 어떤 로직이 들어있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게 되면 나중에 성능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복잡하게 얽힌 내부를 파헤치느라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뷰를 만들 땐 항상 명확한 문서화와 네이밍 규칙을 통해서 그 용도와 구조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개념들을 관통한 느낌입니다. 쿼리 안의 쿼리라는 서브 쿼리를 통해 데이터에 더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는 법을 배웠고요. 네, 그랬죠. 단일행과 다중행 결과를 다루는 다양한 연산자들을 통해 그 질문을 더 정교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복잡한 질문을 뷰라는 가상의 테이블로 포장해서 독립성, 편리성, 보안성까지 확보하는 단계로 나아갔네요. 맞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은 단순히 SQL을 잘 쓰는 법을 넘어서요. 데이터의 복잡성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정밀하게 질문하는 능력, 즉 서브 쿼리, 그리고 그 질문을 안전하고 재사용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 즉 뷰. 이 두 가지는 데이터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실용적인 도구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이 곱씹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뷰는 복잡성을 숨기고 보안을 강화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뷰 위에 또 다른 뷰를 만들고 그 위에 또 뷰를 중첩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편리함을 위해 만든 추상화 계층이 오히려 데이터의 실제 출처를 추적하기 어렵게 만들고 성능 문제를 진단하기 힘든 블랙박스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편리함을 위한 추상화는 과연 어느 수준까지가 적절할까요?